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TAT 2급의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각각의 기출 문제를 3시간에 나누어서 이제 풀어볼 거고요. 전반적인 기출 문제를 잠깐 화면을 통해서 조금 스크롤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46회 기출 문제 유형은요. 시험은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간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화면에 메뉴가 자,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페이지가 조금 많죠. 근데 왜냐면 뭐 증빙 중심의 시험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페이지가 많고요. 객관식 이론은 한 문제당 2점씩이고요. 나머지 실무는 문제마다 배점이 별도로 이제 기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점수 배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쭉 한번 화면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시험 보실 때는 USB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거고요. USB 안에는 제가 파일로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자료 안에 요 TAT 2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행 파일이고요. 요 실행 파일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그 USB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돼요. 요거는 이제 잠시 뒤에 백업 데이터를 한번 같이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고 자, 이번 회차는 46회고요. 46회 기출문제는 수험번호랑 확인번호를 연습상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에게 이제 파일로 드린 자료 안에 TAT 2급 그리고 답안지 문제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우리 한국 회계사회 홈페이지, 시험 홈페이지에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자료실이 있을 겁니다. 자료실에서 두 번째 항목의 기출문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까지에 이제 출제됐던 모든 기출문제가 여러분이 마음껏 자료로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의 이제 각각의 강좌마다 들으실 수 있도록 문제 파일로 같이 올려드린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걸 자료를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올려드린 걸 받으셔도 돼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할 때 주의사항은 이 자료를 실행하시려면 요 AT 프로그램이요. 요 AT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실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닫아 놓으시고 그냥 요거는 열지 않으시고요. 파일에 있는 실행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시고 자, 그럼 설치. 자, 여기서 확인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쭉 나중에 시험 볼 때 마지막에 USB를 마지막까지 최종 답안을 작성해서 저장을 마지막에 완료하신 다음에 USB는 빼서 이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제 퇴실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자, 확인하시고 기다리면 실행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메인 화면이 열릴 거예요. 여기서 수험번호,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개인의 수험번호,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감독관 확인번호를 입력하실 거고, 지금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C46, 그리고 1이 8개예요. C46, 1이 8개. 이렇게 좀 빼내야 되겠네요. 감독관, 그리고 성명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내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A형을 문제를 풀 거예요. A형과 B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A형으로 하시고 HB 3에 감독관 확인번호 입력한 다음에 잠시 기다리면 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메인 화면이 열린 거예요. 데이트 이급 문제 푸실 때 인사급여 메뉴, 회계 메뉴 연습했던 거 동일하고요. 다른 건 하나죠. 답안 수록하는 문제. 답안 수록 버튼 누르셔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다가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푸시고 답안 마킹을 마우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리고 실기는 그 다음에 풀 건데 실기를 지금 같이 열어드린 이유는 하다가 만약에 실기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객관식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일단 프로그램까지 일단 다 열어놓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15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회계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미리 통제하지 않으면은 회계와 관련된 게 외부에 보고되는 시점에 잘못된 걸 파악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고, 뭐, 내부 통제제도 내부적으로 기업 안에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일련의 절차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는 왜 할까요? 첫 번째, 재무제표라는 걸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회계라는 게 결국은 이것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더 통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다면 더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회계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수치화해서 보고하는 거니까 관련적인 법규나 그리고 정책을 어느 정도는 준수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제도 보유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할 거고, 그리고 기업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기업이 운영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뭔가 이 내부 통제와 관련된 이런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면 기회비용이 덜 나갈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 활동을 물어보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맞지만 내부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뭐 1번이야 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회계 문제가 되겠네요.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총평균법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는 것을 고르래요. 단가가 들쑥날쑥하지만 아무리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총평균법은 1년 동안의 모든 매입이 끝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토탈 원가를 여섯 개였어. 그리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여섯 개로 나누면 여섯 개 개당 단가가 평균적으로 나오겠죠? 이게 팔렸고 이 중에 한 개가 남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옳은 걸 한번 볼까요? 1번 기말 재고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게 남아있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게 기말로 남아있는 건 선입이죠. 총평균법은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한 단가로 만들기 때문에 얘가 남아있든 얘가 남아있든 이 모든 건 다 동일한 단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재고자산이 가장 낮게 평가된다. 재고자산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건 선입의 반대인 후입이지 않나요? 그쵸? 단가가 가장 낮은 게 다섯 개가 팔렸고 한 개가 남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후입이라고 계산했을 때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걸 먼저 팔고 가장 예전에 매입했던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후입이 그런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주로 고가의 보석이나 골동품을 누가 이렇게 단가를 쳐서 평균을 냅니까? 그렇죠? 정확한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별법이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번째, 기초재고 기준에 매입한 거 구별하지 않고 다 판매된 걸로 가정하는 구별하지 않죠? 단가를 평균 내는 방법.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지우고 3번 문제로 가봅시다. 네, 이제 3번 봅시다. 자, 자기 주식과 관련된 거래고요. 21년도 6월 30일 회계 처리로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6월 1일에 보니까 자기 주식 100주를 그 내 주식이긴 하지만 내 주식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액면가액에 누가 삽니까? 내 주식은 남의 주식이 동일하게 8,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다면 8,000원 주고 샀겠죠. 그런데 그 주식의 실질적인 내부적인 액면가액이 5,000원이라는 걸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100주를 8,000원 주고 샀으니까 80에 샀다 이 얘기죠. 그리고 6월 15일에 위의 주식 중에 100주 중에 30주를 만 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대요. 그러면 이 중에 30주 팔았죠. 그러면 30주에 대한 회계 처리를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유는 6월 30일 현재 회계 처리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회계 처리했을 때 자기 주식과 관련된 처분 손익이 어땠냐에 따라서 6월 15일과 6월 30일에 처분 손익을 우선 상계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분개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30주를요.
8,000원에 주고 샀었는데 만 원에 처분하면 30주는 차이나는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익이 났었다는 뜻이네요. 그럼 6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났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월 30일에 100주 중에 30주 처분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던 70주, 그 70주를 7,0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대요.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건 70주 한 주당 8,000원, 7, 8에 56. 자, 56만 원 처분된 거죠? 두 개 맞죠? 요건 틀렸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대가는 77에 49, 49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1번하고 2번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얘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7만 원이거든요. 자, 그럼 7만 원은 딱 보면 자기의 주식 처분 손실로 보여요. 근데 자기의 주식 처분 손실을 굳이 7만 원까지 잡을 이유가 없는 게 6월 15일에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이익이 6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난 거죠. 그럼 6만 원을 먼저 반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6만 원을 먼저 반제하면 나머지만 처분 손실을 인식해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이도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분계를 연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나마 해놓고 마지막 세 번째 6월 30일 회계 처리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가볼게요. 대손에 대한 관련된 자료다. 21년도 결산을 할 때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입니까? 봅시다. 기초의 매출채권이 400이었고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4만 원이었대요. 여기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두 번째, 회수가 불능된 매출채권에 대손 처리할 금액이 3만 원이 생겼대요. 그러면 충당금 4만 원이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3만 원만큼을 반제하고 회계 처리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4만 원 중에 3만 원 쓰고 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처리됐겠죠. 그러면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만 원이 있는 거네요. 자, 기말이 됐어요. 매출채권은 680이 남았고요. 우리는 1%할 거래요. 그럼 1%를 보충하게 된다면 6만 8천 원을 보충하고 싶은데 충당금 잔액이 만 원이 있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5만 8천 원만 보충하면 되겠죠. 그 5만 8천 원을 차변의 대손상각비 잡을 거고요. 대변의 대손충당금을 잡을 테니까 질문. 결산 시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답은 5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해볼게요. 한국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해서 건물을 샀네요.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샀대요. 2021년도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돼야 될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좀 잘해봐야 되겠네요. 1월 1일에 샀대요. 최대 원가는 1000이고 보조금으로 100을 받았고요. 연수는 10년간 감가할 거고 잔존가치는 0이고 정액법으로 갈 거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보조금으로 이 기계 건물을 샀을 때 일단 이 상태일 거예요. 건물은 1000. 정부 보조금은 얘를 차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산 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을 10년간 가면 얘를 10년간 나누면 100만 원씩 주기는데 얘도 10년씩 같이 상계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가냐? 감가상각비 100. 감가상각 누계 100 먼저 잡고 정부보조금 10만 원 반제 그리고 그 10만 원은 감가상각비 반제.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결국은 말하면 90이 잡히는 거예요. 요거였죠.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게 마지막 이 장부에 반영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0만 원이 까여서 90이 되죠. 자, 이게 현재 장부가액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90만 원이 차감되니까 잔액은 810만 원으로 남을 거고요. 장부가액은 81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은 10만 원씩 감소할 거고 누계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토탈 금액의 10년 동안 누계액은 언제나 매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이 두 가지의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장부가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5번과 관련된 문제. 보조금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관련된 자료 중에서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자, 1억의 공사비를 지불하고 요거 취득원가. 신축기간 중에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자본화할 차입원가.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건물의 취득세, 취득세도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모두 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들이었어요. 모두 다. 자, 7번은 뭔가 이제 비용과 관련된 회계 처리네요. 보험료 등에 대한. 자, 문제 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료의 보험 기간은 21년도 6월 1일부터 22년도 5월까지래요. 그리고 21년도 12월 말일에 결산 시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계로 맞는 걸 해보래요. 여러분 보시면 6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면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당기분 보험료로 인식해야 될 기간은 7개월이라는 얘기고, 다음 연도 22년도 차기분 보험과 관련된 보험 기간은 5개월인 거죠. 그러면 7개월치는 이번 연도 보험료가 잡혀야 되고 5개월치는 선급 비용이 잡혀야 되는 거야. 결론은. 자, 해놓고 자, 이제 요거 잔액 시산표가 뭘 의미하냐면 이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시점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전액을 처리했었을까? 아니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놓았을까에 따라 결산 분계는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12월 말일에 내가 결산 부정 분계하기 직전에 보험료로 24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기중에 보험료를 잡아놨다는 얘긴데 240만 원은 12개월분인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이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20만 원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한 달에 20만 원씩 잡아야 되는데 7개월치에 해당하는 건 보험료를 잡아야 해요. 5개월은 선급 비용 잡아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보험료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5개월분에 해당하는 100만 원만 죽이면 되겠네요. 보험료 100만 원 죽이고 그 100만 원은 선급 비용 잡으면 되잖아요.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선급 비용과 관련된 보험에 해당하는 기간에 경과된 부분의 결산 분계였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문제,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세요. 회계 정책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추정이라기보단. 그래서 전년도에 소급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했었어요.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할 수 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준에서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상황이 재무상표 여러 가지에 미친 영향이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상 정보를 제공한다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을 반영한다. 그래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소급한다는 얘기가 전년도 기말이 결국 이번 연도 기초가 되는 거니까. 네 번째,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그에게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얘를 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 변경이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추정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추정이란 얘기고 추정은 소급 반영하지 않죠. 전진법에 의해서 단기부터 반영하는 거죠. 답은 4번. 약간 말 문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이제 부가세입니다. 8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일 거고요. 9번부터는 이제 부가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사업자가 아닌 수입하는 재화는 여러분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이 수입하는 자가 누구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면 부가세 과세 안 해요? 다 그러면 개인으로 수입하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세 과세 안 되잖아요. 미가공 식료품은 수입이든 국내든 면세인 거죠. 부가세법상. 세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볼 수가 없죠. 보세구역은 모든 세금이 보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구역으로 들어오는 이상은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왜 수입으로 안 보냐면 수입으로 보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번째, 재화를 수입할 때는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밖에 답이 없네요. 9번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인 제조업의 21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과 관련된 자료다. 1기 이 중에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무엇입니까? 매입세액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와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뭐 전혀 문제 없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서 사업이랑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할 거고. 두 번째,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세액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공장과 관련된 부지입니다. 부지는 땅이에요. 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국가도 매입세 공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요거는 불가능, 요건 가능. 회사가 광고 제작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생겼대요. 이거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지금. 광고 제작과 관련된 매입세액. 마지막, 거래처 체육대회에 증정 가려고 사왔대요. 거래처에게 주는 건 결국은 선물이잖아. 선물은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자, 질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두 건이네요. 답은 1번.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만 원 매입세 공제 가능. 아이고. 지우고 12번, 11번 문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랑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발급할 수 없어요? 해야죠. 발급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죠. 발급할 수 없는 자들. 업중에. 그쵸? 목욕업, 이발업, 여객 운송업, 아니면은 입장권 발행 사업자. 그들은 할 수 없지만 소매업자는 일반 과세자이기만 하다면 당연히 발급해야죠. 달라고 하면. 두 번째,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맞죠? 내국신용장에 의한 건 반드시 발급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3번,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에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고요. 기간이 7일 이내였죠. 이거 틀렸고요. 네 번째, 법인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하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런 거 없어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 발행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옳은 것은 이제 2번 하나였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법인사업자는 금액 여하에 따라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자, 12번. 21년도 금융소득입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을 고르세요. 자, 아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됐대요. 일단 배당 소득이죠. 자, 잠깐 해놓고요.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이자 소득이고요.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얘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아요.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제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금 받았대요. 여러분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배당 소득이죠. 근데 요거는 원천 징수가 안 되고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종합이죠. 무조건 종합. 자,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자 소득입니다. 자, 이자 소득인데 일단 여기서 제가 다 해놨어. 다 했으니까 이제 솎아 볼게요. 어떻게 솎으냐면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더해 보니까 500 그리고 1000 그리고 400. 자, 이 중에 400은 무조건 종합, 500과 1000만 원 더한 1500은 조건부 종합. 자, 그러면 두 개 더하고 나서 비교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2000이면 다 종합. 두 개 더했는데 1900이야. 2000 이하죠. 자, 2000 이하면
2천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조건부 종합 안 하고 분리하고, 얘는 더한 다음에 얘는 분리됐지만 얘는 언제나 무조건 종합이니까 답은 무조건 종합이 되는, 얘만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분류되네요. 자, 금융소득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을 때 제가 이런 객관식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종합인지 조건부인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시간 할애해서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3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기로 한 때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왜? 1월에 연말정산이라는 방식으로 미리 신고하면 확정신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3번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받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거죠. 어떤 산재 보상에 대해서 보험 관련된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세 안 하죠. 보상해주는 보험법에 의한 연금 지급하면서 세금 내라, 이건 어폐가 있는 거잖아. 네 번째, 공적연금은 1월에 한다고 그랬죠? 2월이 아니라. 틀렸어요.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14번 문제 치우고 내려가 봅시다. 항공에 거주하고 있는 김한공 씨가 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자료래요. 환급세액이 얼마냐? 되게 어렵겠다. 환급세액은 모든 마지막까지 갔을 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준 거예요. 일단 근로소득 금액은 5천인데 그중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 공제금액이 3,500이래요. 자, 끊어요. 끊으면 얼마를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면 되냐? 과표는 요걸 차감한 금액 1,500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1,200만 원까지는 6%, 1,200을 초과하는 4,600 사이 구간은 15%. 그러면 여기서 금액을 한번 볼게요. 1,200만 원까지는 6%,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안에 300 있죠? 그 300만 원은 15%. 각각 계산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72만 원. 이거 암산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는 암산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72만 원에 45만 원. 그러면 산출세액이 지금 117만 원이 나왔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얼마 받냐면 77만 원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결정세액이 얼마입니까? 40입니다. 그런데 연중 원천징수로 60을 했대요. 그럼 20만 원 환급 받으면 되겠죠. 자, 14번의 답은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는 모든 자료를,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야 될 모든 자료는 문제에 준 거고요. 이 문제를 원하는 건, 이 문제에서 수험생에게 원하는 건 네가 한번 세액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계산 구조를 잘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 자,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야죠. 비거주자도 해야죠.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문제,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다고 해도 결손도 신고는 해야죠. 그래야지 걔를 2월 공제를 받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결손이 났다고 신고하고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낸다고 신고하고 모두 다 신고하는 거야. 납부하냐 환급받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세 번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은 합산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은 무조건 분류. 빠져나가고. 종합은 종합과세하는 건데 사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나왔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끝내니까 굳이 얘를 더할 필요가 없고 따로 얘도 연말정산으로 따로 그러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맞는 거네요. 네 번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연말정산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났을 테니까. 그래서 연말정산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5월달까지 가야 되냐? 안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이 중에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경우만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답은 3번. 자, 이렇게까지 입력해서 이제 다 답을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쭉 가지고 있다가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손으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답안 수록을 열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마킹하시면서 마지막 저장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 46회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부분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그대로 이제 실기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